1944년 6월 6일 6시 47분이었다. 세뮤얼 딜리 사령관은 USS 하더의 비좁은 함교탑에 서 있었다. 그는 타위타위 해상에서 달빛 아래를 가르며 나아가는 세 척의 일본 구축함을 지켜보았다. 구축함들은 그의 잠수함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었다. 딜리 사령관은 37살이었다. 그는 5번의 전투 순찰을 마쳤으며 18척의 적함을 파괴했다. 일본 제국 해군은 미나즈키, 하야나미, 타니카제를 파견했다. 이들은 3주 동안 보급선을 위협하던 미국 잠수함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944년 4월 전까지 미국 잠수함들은 일본 구축함을 피했다. 구축함은 35노트의 속도로 움직였다. 하지만 잠수함은 잠수한 상태에서 9노트에 도달하기 어려웠다. 1941년 12월부터 1944년 3월까지 일본 구축함들은 14척의 미국 잠수함을 격침시켰다. 이 기간 동안 교전 중이던 미국 잠수함이 일본 구축함을 격침시킨 사례는 단 한 척도 없었다. 4월 13일 딜리 사령관은 이러한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구축함 이카즈치가 하더의 위치로 전속력으로 돌진했을 때였다. 함교의 모든 장교들은 딜리가 잠수하여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구축함을 향해 전속력으로 직진하라고 명령했다. 900야드 거리에서 하더는 4발의 어뢰를 부채꼴로 발사했다. 2발의 어뢰가 구축함의 중앙부를 강타했다. 구축함은 폭발하여 5분 만에 침몰했다. 딜리의 무전 보고는 태평양 잠수함 부대 전체에 유명해졌다. 그는 4발의 어뢰로 한 척의 구축함을 격침시켰다고 보고했다. 일본 연합 함대 총사령관 쇠무 토요다 제독은 이를 재미있게 여기지 않았다. 1944년 1월부터 5월까지 일본은 23척의 구축함을 잃었다. 필리핀에서 미국 침공 함대를 파괴하려는 계획인 아호 작전은 정밀한 조정을 요구했다. 잠수함 공격으로 구축함을 잃는 것은 모든 계획을 방해했다. 5월 말까지 토요다 제독은 타위타위 정박지에 기동 함대를 집결시켰다. 이 함대에는 야마토를 포함한 4척의 전함과 9척의 항공모함, 15척의 순양함, 그리고 28척의 구축함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드웨이 해전 이후 일본 해군력의 가장 큰 집중이었다. 미국 암호 해독가들은 그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찰스 로구드 제독은 하더를 타위타위 주변 해역으로 보내 기회가 되는 목표물을 공격하도록 지시했다. 하더는 아흐레 동안 탐지되지 않고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다 6월 6일 시에 일본 초계기가 타위타위 북쪽 15마일 해상에서 하더의 잠망경 흔적을 발견했다. 3척의 구축함이 즉시 대응했다. 딜리의 공격적인 전술이 동시에 그를 추격하는 3척의 구축함에 맞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해군 전쟁을 바꾼 잠수함에 대한 더 많은 잊힌 이야기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딜리 사령관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딜리 사령관은 잠망경으로 선두 구축함을 면밀히 살폈다. 미나즈키는 1250 통급 구축함으로 내무늬 5인치 함포를 장착했다. 미나즈키는 어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 뒤에는 2척의 구축함이 수색 대형으로 퍼져 하더를 킬존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딜리는 하더의 뱃머리를 미나즈키를 향해 직접 돌렸다. 거리는 1100야드였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96초였다. 하더 함교탑의 모든 대원들은 목구멍으로 돌진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공격해오는 구축함의 뱃머리를 향해 어뢰를 발사한 뒤 구축함의 용골 아래로 잠수하는 전술이었다. 만약 어뢰가 빗나가면 구축함은 잠수함의 위치에 바로 폭뢰를 투하할 것이다. 너무 늦게 잠수하면 구축함이 잠수함을 들이받을 수도 있었다. 750야드 거리에서 딜리는 3발의 어뢰를 발사했다. 300피트 아래로 잠수하라. 하더의 뱃머리는 30도 각도로 급강하했다.
발사 후 40초가 지나자 두 번의 폭발이 하더를 맹렬하게 흔들었다. 충격으로 조명 기구들이 산산조각 났다. 이어서 세 번째 폭발이 하더의 선미를 6피트 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쳤다. 딜리는 잔망경 심도로 상승했다. 미나즈키가 있던 자리에는 잔해와 기름띠가 보였다. 구축함은 두 동강이 나서 침몰하고 있었다. 나머지 두 척의 구축함은 무작위로 폭뢰를 투하하며 멀리 도주했다. 토요다 제독은 9시에 이 소식을 접했다. 그는 6척의 구축함을 더 동원하여 잠수함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전고 무렵 일본 초계기들은 20분마다 수색 비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딜리 사령관은 아직 사냥을 끝내지 않았다. 6월 7일 2시 30분, 하더는 배터리를 재충전하기 위해 부상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달빛도 없었고 구름이 두껍게 덮여 있었다. 완벽한 작전 조건이었다. 3시 12분 레이더 접촉이 발생했다. 95방향에서 8,000야드 거리에 단 한 척의 배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이 접촉은 시속 28노트로 움직였다. 확실히 구축함이었다. 1700통읍 구축함 하야나미는 1시부터 미국 잠수함을 수색하고 있었다. 함장 히더 쿠보키 사령관은 3시에 기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지쳐 있었다. 아무도 미국 잠수함이 밤에 수면 위에서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딜리 사령관은 전속력을 명령했다. 하더의 디젤 엔진은 잠수함을 21노트로 추진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좁혀 들어가고 있었다. 구축함이 자신을 탐지하기 전에 구축함의 레이더 탐지 거리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이었다. 4,000야드 거리에서 하야나미의 레이더 운용병은 수면 접촉을 포착했다.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였다. 아마도 기지로 복귀하는 또 다른 구축함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3,000야드 거리에서 쿠보키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것은 미국 잠수함이었다. 그는 전속력을 명령하며 충돌하기 위해 방향을 돌렸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2,300야드 거리에서 딜리는 4발의 어뢰를 발사했다. 2발이 하야나미의 우현 후방 타냐고 부근을 강타했다. 폭발은 구축함의 선미를 완전히 날려버렸다. 배는 90도로 기울어졌다. 프로펠러는 여전히 회전하는 채로 선미부터 가라앉았다. 쿠보키와 147명의 수병이 사망했다. 딜리는 즉시 잠수했다. 일본 초계기들이 몇 분 안에 도착할 것이었다. 24시간 만에 2척의 구축함이 격침되었다. 일본 제국 해군은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그를 추격하고 있었다. 토요다 제독은 격분했다. 이틀 만에 2척의 구축함을 같은 잠수함에 의해 잃은 것이었다. 그는 호위 임무를 맡은 8척의 구축함을 빼내어 헌터 킬러 그룹으로 편성했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타위타위 근처에서 활동하는 미국 잠수함을 찾아 파괴하는 것이었다. 모든 구축함 함장들은 동일한 명령을 받았다. 최대의 공격성을 보이고 후퇴는 없다는 것이었다. 잠수함을 격침시키라는 명령이었다. 6월 8일 딜리는 하더를 이끌고 남쪽 시부투 해협으로 향했다. 시부투 해협은 타위타위와 보르너 사이의 좁은 해협이다. 일본 구축함들은 이 해협을 끊임없이 순찰했다. 딜리는 일본군이 자신의 전술을 알아차리기 전에 몇 척이나 더 격침할 수 있을지 보고 싶었다. 2시에 경계병이 2척의 구축함이 대형을 이루어 항해하는 것을 발견했다. 타니카제와 신원미상의 호위함이었다. 두 구축함 모두 25노트의 속도로 움직이며 표준 수색 패턴을 수행하고 있었다. 딜리는 90분 동안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구축함들은 예측 가능한 지그재그 패턴을 따르며 8분마다 항로를 변경했다. 이는 각 선회 후 사격 준비를 할 수 있는 30초 정도의 시간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하더를 구축함들의 경로에 직접 배치하고 기다렸다. 4시 30분 타니카제가 하더의 위치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 거리는 3,000야드였다. 딜리는 구축함이 더 가까이 오도록 두었다. 거리는 2,500야드, 2,000야드, 1,500야드로 줄어들었다. 1,200야드에서
그는 4발의 어뢰를 17초 간격으로 발사했다. 첫 번째 어뢰는 빗나갔다. 두 번째 어뢰는 타니카제의 함교 근처를 강타했다. 세 번째 어뢰는 전방 탄약고를 명중했다. 폭발은 너무나 거대하여 하더 승조원들은 해치가 봉긴된 상태에서도 수중에서 그 소리를 명확히 들을 수 있었다. 타니카제의 선수 부부는 선체 본체에서 분리되었다. 두 조각 모두 3분 안에 침몰했다. 호위 구축함은 즉시 방향을 돌려 하더의 위치로 돌진하며 폭뇌를 투하했다. 딜리는 하더를 400피트 깊이로 잠수시켰다. 폭로에는 머리 위에서 폭발하며 잠수함을 맹렬하게 흔들었다. 그러나 심각한 손상은 입히지 않았다. 40분 후 구축함은 포기하고 물러났다. 사흘 만에 3척의 구축함을 격침시킨 것이었다. 토요다 제독은 필리핀 하해 해전의 전체 흐름을 바꿀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에 딜리 사령관에게는 격침시킬 구축함이 한 척 더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척의 일본 구축함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낮에 그 일을 해낼 작전이었다. 6월 9일 5시 딜리는 하더를 타위타위에서 남서쪽으로 1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잠망경 심도로 올렸다. 그가 본 것은 함교탑의 모든 대원들이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바로 전반계는 4척의 일본 구축함이 일렬 횡대 대형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잠수함을 적극적으로 수색하고 있었다. 그들의 소나음은 너무나 커서 하더의 음탐사조차 헤드폰 없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딜리 사령관에게는 8발의 어뢰가 남아 있었다. 4척의 구축함은 그들이 자신을 압도하기 전에 2번 정도의 사격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잠망경으로 구축함들의 대형을 면밀히 살폈다. 선두 구축함은 공격적으로 지그재그 항해를 하고 있었다. 두 번째 구축함은 일정한 항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목표였다. 6시 12분 두 번째 구축함이 하더의 위치를 향해 직접 방향을 틀었다. 거리는 4,000야드였다. 딜리는 기다렸다. 거리는 3,000야드, 2,500야드로 줄어들었다. 1,800야드에서 그는 3발의 어뢰를 발사했다. 3발 모두 5초 안에 구축함의 좌현을 강타했다. 배는 격렬하게 폭발하며 잔해가 300피트 상공으로 치솟았다. 구축함은 전복되어 90초 만에 침몰했다. 나머지 3척의 구축함은 즉시 하더의 위치로 집중했다. 딜리는 하더를 500피트 깊이로 잠수시켰다. 머리 위에서 폭로해가 터지기 시작했다. 처음 10분 동안 23발의 폭로해가 터졌다. 조명이 꺼졌다. 비상 조명이 켜졌다. 선체판들이 압력으로 삐걱거렸다. 전방 어뢰실에서는 파이프가 터져 해수가 갑판에 흩뿌려졌다. 하더의 승조원들은 침묵 속에서 피해를 복구했다. 그들 주변에서는 폭로해가 계속 폭발하고 있었다. 2시간 후 구축함들은 물러났다. 딜리는 잠망경 심도로 상승했다. 구축함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나흘 만에 4척의 적함이 격침되었다. 그러나 딜리는 자신의 성공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연료를 걱정하고 있었다. 하더는 디젤 연료 비축량의 60%를 소모했다. 프리멘틀로 철수하기 전까지 아마 사흘 정도 더 작전할 수 있을 것이었다. 타위타위에 주둔한 일본 기동 함대 사령관 지사부로 오자와 제독은 6월 9일 2시에 공격 보고를 받았다. 4척의 구축함을 잃고 잠수함은 한 척만 있었다. 오자와는 계산을 마쳤다. 만약 미국 잠수함이 이렇게 쉽게 자신의 방어막을 뚫을 수 있다면 정박지 전체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토요다 제독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기동 함대가 즉시 타위타위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인들이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토요다는 동의했다. 아호 작전은 기동 함대가 마리아나 근처에서 미국 침공군을 요격해야 했다. 그러나 작전은 6월 15일까지 시작될 예정이 아니었다. 6일 일찍 이동한다는 것은 그의 항공모함들이 적절한 정찰 없이 도착할 것이라는 뜻이었다. 그의 구축함들은 여러 순찰 구역에 흩어질 것이었다. 보급선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 잠수함이 구축함들을 사냥하는 타위타위에 머무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6월 10일 8시 일본 기동 함대는 타위타위를 떠났다. 4척의 전함, 9척의 항공모함, 15척의 순양함, 그리고 24척의 구축함이 필리핀 해를 향해 북동쪽으로 향했다. 미국 암호 해독가들은 몇 시간 안에 이동 명령을 가로챘다. 5번째 함대 사령관 레이몬드 스프루언스 제독은 그에 따라 전투 계획을 조정했다. 이른 출발은 미국 항공모함들에게 필리핀 해 해전이 될 전투를 위해 배치할 하루의 여유를 주었다. 딜리 사령관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6월 10일 4시 30분 그는 시부투 해협 북쪽을 순찰하는 2척의 구축함을 더 발견했다. 두 구축함 모두 고속으로 움직이며 공격적인 수색 패턴을 수행하고 있었다. 딜리에게는 5발의 어뢰가 남아 있었다. 한 번의 공격을 더 감행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5시 15분 그는 선두 구축함을 향해 3발의 어뢰를 발사했다. 한 발이 뱃머리 근처를 강타했다. 구축함은 속도를 줄였지만 침몰하지 않았다. 2번째 구축함은 즉시 하더의 위치로 돌진했다. 딜리는 남아있던 마지막 2발의 어뢰를 발사했다. 그러나 2발 모두 빗나갔다. 그는 더 이상 어뢰가 남아있지 않았다.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 구축함이 32노트의 속도로 자신의 위치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딜리 사령관은 비상심도 잠수를 명령했다. 하더의 잠수탄은 강하게 작동하여 잠수함을 최대 각도로 아래로 밀어냈다. 300피트, 400피트, 500피트까지 내려갔다. 구축함은 바로 머리 위를 지나갔다. 구축함의 프로펠러가 물을 너무나 시끄럽게 휘저어 하더의 승조원들은 선체를 통해 날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후 침묵이 찾아왔다. 구축함은 선회하여 돌아오고 있었다. 딜리는 그 패턴을 알고 있었다. 구축함은 여러 번 왕복하며 잠수함이 부상하거나 압력으로 파괴될 때까지 각 통과마다 폭로해를 투하할 것이었다. 하더는 방역할 어뢰도 구축함에 손상을 입힐 방법도 없었다. 그의 유일한 선택은 공격을 견뎌내고 구축함의 폭로해가 먼저 바닥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첫 번째 폭로해 공격은 5시 23분에 가해졌다. 하더 주변의 6발의 폭로해가 촘촘한 패턴으로 폭발했다. 잠수함이 오른쪽으로 15도 기울었습니다. 전구가 산산조각났습니다. 승조원들은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2분 뒤 2번째 폭로해가 투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폭발은 하더 잠수함의 선미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쳤습니다. 천장에서는 코르크 단열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조종실의 유압 라인이 파열되었습니다. 90분 동안 구축함은 하더 잠수함을 쫓았습니다. 총 42개의 폭로해가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얕거나 너무 멀리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3발은 계기 유리를 깨고 작은 누수를 일으킬 만큼 가까웠습니다. 딜리 함장은 하더 잠수함을 500피트 깊이에서 유지했습니다. 잠수함은 이노트로 움직이며 가능한 한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1900시 구축함은 철수했습니다. 구축함은 모든 폭로해를 소진했습니다. 딜리 함장은 1시간 더 기다린 후에 부상했습니다. 바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구축함도 순찰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과 배터리를 충전하는 디젤 엔진 소리뿐이었습니다. 하더 잠수함은 8노트의 속도로 프리멘트를 향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연료를 절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수함은 17일간의 순찰 후 6월 26일에 도착했습니다. 하더 잠수함이 부두에 정박하자 찰스 로구드 제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선 감청을 통해 딜리 함장의 순찰 보고서를 추적했습니다. 5척의 구축함이 공격받아 4척은 격침이 확인되었습니다. 1척은 손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2일 만에 잠수함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구축함 순찰이었습니다. 로구드 제독은 그 자리에서 딜리 함장에게 해군 십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잠수함 사령관이 두려워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딜리 함장은 어뢰를 주면 10척을 격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더 잠수함의 승조원들은 7월 내내 프리멘틀에서 수리와 보급을 받았습니다. 딜리 함장은 새로운 승조원들에게 정면 돌파 공격 전술을 훈련시켰습니다. 7월 말까지 태평양의 모든 잠수함 사령관은 하더 잠수함의 순찰 보고서를 연구했습니다. 이 전술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1944년 6월과 8월 사이에 미국 잠수함들은 딜리 함장의 공격적인 접근 방식의 변형을 사용하여 14척의 일본 구축함을 격침시켰습니다. 8월 5일 하더 잠수함은 6번째 전쟁 순찰을 위해 프리멘틀을 떠났습니다. 하더 잠수함은 USS 해도 잠수함 그리고 USS 헤이크 잠수함과 함께 3척의 잠수함, 늑대 무리의 일부로 작전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딜리 함장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루손섬 서쪽 해역을 순찰하고 필리핀으로 향하는 일본 선박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찰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8월 21일 늑대 무리는 팔라완만 해상에서 16척의 호송 선단을 요격했습니다. 협동 공격으로 그들은 총 2만 2천 톤에 달하는 4척의 화물선을 격침시켰습니다. 8월 22일 하더 잠수함과 해도 잠수함은 바탄 해상에서 3척의 해안 방어선을 공격했습니다. 3척 모두 침몰했습니다. 하더 잠수함은 마츠와 그리고 히불이라는 2척의 호위함을 파괴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8월 23일이 되자 해도 잠수함은 모든 어뢰를 소진했습니다. 이후 해도 잠수함은 순찰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더 잠수함과 헤이크 잠수함은 루손섬 서부 해안의 다솔만 해상에서 함께 작전했습니다. 일본 정보부는 늑대 무리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잠수함들이 대략 어디에서 작전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것을 보냈습니다. 8월 24일 04시 53분 USS 헤이크 잠수함은 헤르마나섬 4마일 해상에 잠수했습니다. 잠수함의 잠망경을 통해 헤이크 잠수함은 남쪽으로 4,500야드 떨어진 수면 위 하더 잠수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잠수함 모두 해도 잠수함이 전날 어로의 공격으로 손상시킨 일본 구축함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이크 잠수함의 음파 탐지기 운용병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음파 탐지 거리 측정 소리였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척의 일본 호위함이 하더 잠수함의 위치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CD-22와 기로의 제거함인 PB-100이었습니다. 두 함정 모두 18노트의 속도로 움직이며 능동 음파 탐지 수색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미국 잠수함들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보부는 팔라완만 공격 중 하더, 헤이크, 해도, 잠수함 간의 무선 통신을 감청했습니다. 그들은 늑대 무리가 다솔만 해상 어딘가에서 작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이크 잠수함의 함장은 즉시 잠수함에게 깊이 잠수하고 정숙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잠망경을 통해 2척의 일본 함정이 하더 잠수함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연고시 20분 헤이크 잠수함의 무선 통신병은 하더 잠수함에게 경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더 잠수함의 무정이가 꺼져 있었거나 이미 잠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연고시 30분 하더 잠수함은 급속 잠수했습니다. 일본 함정들은 2000야드 미만 거리에 있었습니다. 딜리 함장은 마지막 순간에야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최대 속도와 최대 잠수 각도를 명령하며 하더 잠수함을 빠르게 하강시켰습니다. 잠수함은 35도 각도로 하강했습니다. 잠수 중에도 디젤 엔진은 계속 작동하여 수면에 거대한 기포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CD-22의 음파 탐지기 운용병은 완벽한 접촉을 포착했습니다. 거리는 1200야드였습니다. 깊이는 약 200피트였습니다. 잠수함은 계속 잠수 중이었습니다. 호위함의 함장은 즉시 폭로의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연고시 47분 CD-22는 하더 잠수함의 위치 위를 첫 번째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50피트에서 폭발하도록 설정된 전체 폭로회를 투하했습니다. 폭발은 하더 잠수함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최소 3발이 잠수함 선체 50피트 이내에서 폭발했습니다. 잠수함의 압력 선체는 후방 어뢰실 근처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압력으로 해수가 유입되었습니다. 하더 잠수함의 선미는 90초 만에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선미가 잠수함을 끌어내리면서 잠수함의 함수는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딜리 함장은 모든 벨러스트를 배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비상 부상 조치였습니다. 압축 공기 시스템은 침수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선미 구호에게는 너무 많은 물이 차 있었습니다. 하더 잠수함은 수면으로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연고시 52분, CD-22는 두 번째 폭로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폭로에는 훨씬 더 가까이 명중했습니다. 폭발은 하더 잠수함의 주 압력 선체를 여러 곳에서 파열시켰습니다. 조종실은 침수되었습니다. 모든 전력이 차단되었습니다. 비상등도 꺼졌습니다. 600피트 깊이에서 하더 잠수함의 선체는 내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최대 작전 깊이보다 훨씬 깊은 곳이었습니다. 격벽은 압력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구획들은 양철통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잠수함은 첫 폭로의 충격 후 3분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영육시 0분, CD-22와 PB-102는 성공적인 격침을 보고했습니다. 많은 양의 기름과 나무 파편 그리고 코르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함정들은 2시간 동안 해당 지역을 선회했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이 완전히 파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폭로해를 투하했습니다. 생존자는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더 잠수함에 탑승한 79명의 모든 승조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무엘 딜리 함장도 있었습니다. 6월의 구축함 격침으로 동성 훈장을 받은 무선 통신병 켈빈 불도 포함되었습니다. 하더 잠수함을 태평양에서 가장 두려운 잠수함으로 만든 모든 장교와 선원들도 사망했습니다. USS 헤이크 잠수함은 밤이 될 때까지 잠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헤이크 잠수함의 함장은 하더 잠수함의 손실을 설명하는 접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8월 25일 08시 0분에 로그드 제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로그드 제독은 즉시 다솔만 지역의 모든 잠수함 작전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잠수함에게 더 안전한 해역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소식은 9월 초 미국에 전해졌습니다. 해군부는 USS 하더 잠수함이 모든 승조원과 함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 작전은 기밀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민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더 잠수함의 5번째 순찰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요다 제독은 8월 26일에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그의 구축함 함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잠수함이 마침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CD-22 승조원들에게 표창을 명령했습니다. 도요다 제독이 알지 못했던 것은 딜리 함장이 이미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6월 4일간의 활약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였습니다. 1944년 6월 19일 필리핀 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더 잠수함이 타위타위 해상에서 4번째 구축함을 격침시킨 지 9일 후였습니다. 오자와 제독의 기동 함대는 스프루언스 제독의 5번째 함대와 교전했습니다. 이 전투는 역사상 가장 큰 항공모함 전투가 되었습니다. 15척의 미국 항공모함이 9척의 일본 항공모함에 맞섰습니다. 900대의 미국 항공기가 430대의 일본 항공기에 대항했습니다. 전투는 이틀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일본 항공기 376대를 격추했습니다. 반면 미국 항공기는 단 30대만 손실되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이 전투를 위대한 마리아나 칠면조 사냥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이호, 쇼카쿠, 히오라는 3척의 일본 항공모함이 침몰했습니다. 2척의 전함이 손상되었고 1척의 순양함이 침몰했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은 항공모함 항공단의 75%를 잃었으며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자와 제독이 제때 도착했다면 전투는 다르게 전개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원래 계획은 기동함대가
6월 15일에 타위타위에서 출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의 정찰기들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 4일 동안 미국 함대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항공모함들은 보급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구축함 방어막도 제대로 조직되었을 것입니다. 필리핀의 지상 기반 항공기와도 전투 계획이 조율되었을 것입니다. 대신 하더 잠수함이 그를 엿새 일찍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오자와 제독은 6월 14일에 필리핀 해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함대는 200마일에 걸쳐 흩어져 있었습니다. 조기 출항 중에 그의 정찰기들은 연료 비축량을 소모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수색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구축함들은 타위타위 주변 대잠수함 순찰에서 여전히 재편성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급선은 3일이나 지연되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항공기가 6월 19일에 오자와 제독의 함대를 발견했을 때 그의 항공모함들은 아직 항공기를 발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투 공중 초계는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함대 편대는 무질서했습니다. 위대한 마리아나 칠면조 사냥은 오자와 제독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딜리 함장이 4일 동안 4척의 구축함을 격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에게 타위타위가 너무 위험하다고 확신시켰기 때문입니다. 로구드 제독은 이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는 전후 회고록에서 하더 잠수함의 5번째 순찰이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잠수함 작전이었다고 썼습니다. 4척의 구축함이 격침되었다는 것은 일본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호위함이 4척 줄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기동함대를 조기에 출항하도록 강요한 것은 첫 번째 총성이 발사되기도 전에 일본의 전체 전투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41년 12월부터 1944년 8월까지 미국 잠수함들은 총 530만 톤에 달하는 1314척의 적함을 격침시켰습니다. 이들은 일본 상선, 화물선, 유조선, 병력 수송선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함은 단 29척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잠수함 함장들은 전함을 피했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너무 잘 무장되어 있었으며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딜리 함장은 잠수함이 전함을 성공적으로 사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정면 돌파 전술은 일본 구축함 함장들이 잠수함 행동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정을 위배했기 때문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잠수함은 구축함을 향해 돌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대신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더 잠수함이 돌격했을 때 일본 함장들은 주저했습니다. 그 주저함이 그들에게 12초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습니다. 12초는 어뢰가 거리를 좁히고 명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딜리 함장의 전술을 사용한 미국 잠수함들은 214척의 일본 전함을 격침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4척의 항공모함, 1척의 전함, 9척의 순양함, 38척의 구축함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잠수함, 호위함, 그리고 초계정이었습니다. 일본은 63척의 구축함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 49척을 더 건조했습니다. 미국 잠수함들은 38척을 격침시켰습니다. 하더 잠수함은 4일 동안 그중 4척을 담당했습니다. 1946년 3월 27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 잔디밭에서 열린 행사에서 사무엘 딜리 함장의 명예훈장을 그의 미망인 에드위나 딜리에게 수여했습니다. 표창장에는 5번의 근거리 어로의 공격으로 5척의 중요한 일본 구축함을 격침시킨 놀라운 기록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딜리 함장의 용맹한 투지와 불굴의 지휘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군은 그를 기려 구축함 호위함 1척을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USS 딜리 잠수함으로 1954년에 취역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1972년까지 운용되었습니다. 하더 잠수함은 첫 5번의 전쟁 순찰로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복무로 6개의 전투 성장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모토인 더 세게 공격하라는 잠수함 부대 전역에 걸쳐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더 잠수함의 진정한 유산은 그녀가 시작한 전술혁명이었습니다. 하더 잠수함의 5번째 순찰 전에는 잠수함 교리가 은밀함과 회피를 강조했습니다. 만약 구축함이 잠수함을 탐지하면 잠수함은 도망쳤습니다. 깊이 잠수하고 정숙 운항을 준비한 후 폭로해가 빗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구축함과 직접 전투를 벌이는 것은 자살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수학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계산이었습니다. 구축함은 더 빠르고 더 잘 무장되어 있었으며 잠수함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딜리 함장은 구축함 함장들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계산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이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잠수함이 대신 돌격했을 때 구축함 함장은 불완전한 정보로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왼쪽으로 돌릴 것인가, 오른쪽으로 돌릴 것인가, 코스를 유지할 것인가, 함포를 발사할 것인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뢰는 46노트의 속도로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대부분의 함장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이 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어뢰가 명중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6월부터 12월까지 12척의 미국 잠수함이 딜리의 공격적인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USS 탱은 2척의 구축함을 격침시켰습니다. USS 트리거는 한 척을 격침시켰습니다. USS 바브는 한 척의 구축함을 격침시키고 다른 한 척의 손상을 입혔습니다. USS 플래셔는 돌격 전술을 사용하여 3척의 호위함을 격침시켰습니다. 이 전술의 성공률은 63%에 달했습니다. 5번의 공격마다 잠수함들은 3척의 구축함을 격침시켰고 한 척에 더 손상을 입혔습니다. 5번의 공격 중 단 한 번만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일본 구축함 함장들도 적응했습니다. 1944년 후반에는 그들 역시 방역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잠수함이 돌격해오면 구축함들은 방향을 바꾸어 선회했습니다. 이는 잠수함이 함대 내 다른 구축함들의 어뢰 공격에 측면을 노출시키도록 유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여 어뢰를 먼저 보내고 충돌을 위해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술은 여전히 효과가 있었지만 성공률은 40%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잠수함의 손실은 증가했습니다. 1944년 8월부터 12월까지 9척의 잠수함이 구축함 공격으로 손실되었습니다. USS 탱은 10월 24일 자체 어뢰가 선회하여 명중하면서 침몰했습니다. USS 하더는 8월 24일에 침몰했습니다. USS 다터는 구축함을 추격하던 중 10월 23일 좌초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잠수함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적함을 격침시키고 있었습니다. 공격적인 전술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로그드 제독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모든 잠수함을 소환하여 방어 전술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는 일본의 호송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는 대가로 더 큰 손실을 감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1945년 1월부터 8월까지 공격적인 초계 독트린 해 작전 중이던 미국 잠수함들은 437척의 일본 상선과 53척의 전함을 격침시켰습니다. 8월까지 일본은 전쟁 시작 당시 상선 톤수의 25% 미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본토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부족으로 공장들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은 남아있는 함선에 연료를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딜리 사령관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가장 위대한 승리로부터 3달 뒤에 사망했습니다. 그가 1년 동안 파괴 방법을 익혔던 것과 동일한 유형의 호위함에 의해 전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술은 계속되었습니다. 태평양의 모든 잠수함 사령관은 하더함의 초계 보고서를 연구했습니다. 모든 공격, 계획은 돌격 전술 독트린을 참조했습니다. 모든 어뢰 발사 솔루션에는 돌격하는 구축함에 대한 계산이 포함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2일 하더함이 침몰한 지 80년 후였습니다. 팀 테일러와 로스트 52 프로젝트가 이끄는 수중 탐사팀은
남중국해에서 하더함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하더함은 해저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이 함선은 마지막 잠수 지점이었던 다솔만 서쪽 약 19.3km 지점에 있습니다. 수심은 1143m였습니다. 함선의 압력 선체는 사령탑 근처의 폭로의 손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이 잔해는 보호받는 전몰 용사들의 무덤입니다. 어떠한 인양 작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더함을 발견하는 것은 단순한 난파선 발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는 80년 동안 해답을 기다려온 가족들에게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는 해전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79명의 용사들을 기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더함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애나폴리스에 있는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잠수함 전술 교관들이 돌격 전술을 가르칩니다. 이 전술은 공격적 해전의 사례 연구로 활용됩니다. 현대 잠수함이 같은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현대 어뢰는 유선 유도 방식이므로 근접 공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딜리의 접근 방식은 한 가지 근본적인 원칙을 보여줍니다. 적이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할 때 돌격하는 것이 숨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해군 역사 및 유산사령부는 하더함의 완전한 초계 보고서를 기록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선 메시지, 모든 어로의 발사 솔루션, 그리고 모든 폭로의 공격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잠수함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딜리가 6번의 전쟁 초계 동안 어떻게 전술을 개발했는지 정확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모든 조우에서 배운 사령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접근 방식을 끊임없이 다듬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적함을 격침시킬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딜리 사령관의 묘지는 알링턴 국립묘지 59구역 874회에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계급과 복무 날짜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명예훈장, 구축함 킬러라는 한 줄의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더함 승무원들의 가족들은 매년 8월 24일 함선 침몰 기념일에 이곳을 찾습니다. 그들은 꽃을 바칩니다. 그들은 22살, 25살 또는 37살에 사망한 할아버지들과 증조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대부분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하더함에 탑승했던 79명의 용사들은 38개 주 출신이었습니다. 아이오와 출신의 농장 소년들도 있었고 미시간 출신의 공장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대학 졸업자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사상자 비율을 알고 있었지만 자원하여 잠수함 임무에 나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잠수함 승무원의 22%가 사망했습니다. 이는 미국 군대 모든 병과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들은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했습니다. 무전병 켈빈 불은 사망 당시 24살이었습니다. 그는 5척의 구축함을 격침시킨 공로로 동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더함 침몰에서 살아남아 후에 제독이 된 존 마우러는 50년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2010년에 90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하더함 승무원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폴 브라이스는 2022년에 98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으로 하더함에 복무했던 그 누구도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이 용사들은 초계 보고서와 무선 메시지, 그리고 명예 훈장 표창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서들은 당시의 감정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최고 속도로 구축함에 돌격하는 느낌은 어땠을까요? 머리 위에서 폭로해가 터지는 소리를 듣는 것은요. 함장이 모든 승조원의 생사가 달린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어땠을까요?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하더함은 나흘 만에 4척의 구축함을 격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탈진과 이번 초계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전술로 해전을 바꾼 잠수함 사령관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진짜, 사람들의 진짜 영웅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달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동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복무한 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 딜리 사령관과 USS 하더함의 79명의 용사들이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용사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으며 여러분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계십니다.